올렸어. 네, 나가야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세션 발제를 맡은 이승민이고, 그 베이지안 심리학이라고 주제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수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제는 심리학에서의 NHST랑 대안적인 통계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는 다음과 같,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아이고. 네,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한 계산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해당 현상이 우연인지 아니면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언어이자 연구자들 간의 소통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통계가 심리학에서 수십 년간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NHST라고 하는 연가설 유의도 검증이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없다는 연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이런 가설 하에 얼마나 드물게 나타내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확률이 매우 작아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여기서 이 0.05라는 숫자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모든 행동과학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기저선처럼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퍼져서 지금까지도 굉장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학계에서 굉장히 커다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재현성 위기라고 저도 발제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되긴 했거든요. 근데 2015년에 대규모 재현성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여기서는 심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들이 같은 조건에서 다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냐를 확인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는 36%라는 굉장히 처참한 결과를 기록했고, 이 결과는 우리가 효과 있다고 믿었던 것들 중 과연 몇 개가 실제 효과가 있는 걸까라는 불안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왜 심리학이 이렇게 오랫동안 NHST에 의존을 했는가? 그 과정에서 자세히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빈도주의 내부의 개선책과 다른 통계적 접근, 그리고 이를 적용한 실제 연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게 좀 교양 강의처럼 그냥 들으시면 되거든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NHST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기초가 되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린 NHST가 저 긴 영어의 약자인데요.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가설을 먼저 세워주시고 표본 데이터를 통해 이 가설을 기각할지 말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얘가 심리학뿐만 아니라 행동과학 전반에서 수십 년간 표준처럼 사용되어 온 방법이고 절차는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심리학에 살짝 녹여 본다면 어떠한 인지 훈련을 우리가 이게 기억력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를 알아보고 싶을 때 주지 않는다가 당연히 영 가설이 되겠고 반대로 영향을 준다가 대립 가설이 되겠죠. 그리고 통계량을 계산하고 p-밸류 계산하고 그리고 p가 0.05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p-밸류가 영가설이 틀릴 확률이 아니라 만약에 P가 뭐 0.05다 하면은 연가설이 틀릴 확률이 95%구나라고 간혹 생각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고 연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이 되었을 때 해당 데이터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여기다가 적지 않았는데 만약에 새로운 집중력 향상 훈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훈련받은 그룹과 훈련받지 않은 그룹의 평균 집중력 점수 차이가 0일 것이다를 연가설로 세우면 만약에 P가 0.05보다 작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훈련법이 정말 효과가 없고 즉 평균 차이가 만약에 0이라면 이러한 차이 또는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우연히 나올 확률이 4%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P-밸류는 데이터가 얼마나 연가설 하에서 드문 결과인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역사인데요. 이 RH 피셔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처음 시작이 됐고 피셔가 P-밸류를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는 수단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만과 피어슨이 가설 검정 절차로 체계화하며 1종 오류, 2종 오류, 검정력 등의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이때 피셔의 P값은 증거의 연속적인 척도, 만약에 P가 0.01이라고 하면 0.05보다 강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고, 네이만이랑 피어스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도와줍니다. 지금 그렇게 딱 사용하고 있죠? 네. 다음으로는 일종 오류 개념과 검정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일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인데 잘못 기각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결론 내리는 오류죠. 심리학에선 이를 가장 심각한 오류라고 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 효과가 없는 약을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종 오류는 그 반대겠죠.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 검정력은 연가설이 거짓일 때 이를 올바르게 기각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검정력이 높을수록 실제 효과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고, 심리학에서는 보통 80% 이상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다음에 제가 NHST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장점부터 나오네요. 장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가 수십 년간 심리학과 행동과학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명확한 결론 제공, 표준화, 그리고 비교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명확한 결론 제공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죠. 0.05라는 숫자를 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거의 모든 심리학 분야에서 동일한 절차랑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진행된 기억력 실험과 올해 진행된 비슷한 실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본 크기가 크면 검정력이 높아진다는데, 사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해당 예시를 좀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자원 받겠습니다. 네, 종현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이 재밌는 실험을 해보도록 해요. 이게 고전 심리학 실험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나타내는 건데, 뭐냐면 이 글씨에 쓰여진 의미랑 색깔이 다를 때 대답하는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현님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실 수 있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장난이신 거죠?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검은색이죠? 네. 너무 충분히 잘 도와주셨습니다. 종현님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러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다. 이거 살짝 그냥 제가 재미로 첨가한 건데, 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비판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재현성 위기라는 게 있었는데, NHST에 의존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듯이 얘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돼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 대표적인 세 가지 핵심 문제가 있었는데, P-해킹,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그리고 재현성 위기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P-해킹이죠. 얘는 연구자가 분석 방법이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여러 번 바꿔가며 0.05라는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카페 음악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가 0.08로 유의하지 않으면 변수를 이 사람이 조금씩 바꾸는 거죠. 남녀를 따로 분석한다거나 일부 이상치라고 생각한 참가자를 제외한다거나 다른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0.05를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근데 이 결과가 실제 효과가 있어서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실제로는 식품 심리학 분야에서 피해행위 의심되어서 데이터 조작으로 논문이 철회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얘는 단기적으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재현성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출판 편향입니다. 여기서는 학술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의한 결과가 있는 연구만 학술지에 실어주고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잘 출판되지 않는 경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헌에 남는 거는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만 남는 것이죠. 이 현상을 우리가 옆에 그래프를 통해서 퍼널 플롯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얘는 각 연구의 효과 크기를 X축, 표준 오차를 Y축에 두고 그리는 산점도인데 원래는 표본이 작은 연구일수록 효과 크기의 분산이 커서 플롯상 저렇게 위아래 대칭으로 퍼져야 되는데 왼쪽처럼 근데 출판 편향이 있으면 효과가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연구가 아예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계적으로 Eagles Regression Test 같은 방법으로 탐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얘는 이 플롯이 대칭인지 아닌지를 회귀 분석으로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례에 써놓은 이 뱀씨의 초감각 연구가 대중한테까지 큰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이 컸는데 후속 비판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보고한 것이 밝혀져서 네, 아주 약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 자체가 효과를 굉장히 과대 추정하게 만들고 정책 결정이나 후속 연구가 잘못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질 위험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합쳐진 결과가 계속 말씀드리는 재현성 위기인데요. 얘를 2015년에 Center for Open Science에서 주도한 재현성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얘는 뭐였냐면 2008년에 주요 심리학 저널에 실린 100편의 실험을 가능한 똑같이 재현했는데 원래랑 동일하게 유의한 결과를 얻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36% 뿐이었고 성공을 했더라도 원래 효과 크기보다 49% 정도로 절반 수준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심리학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래 암겐 씨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암 연구 53건 중 단 6건, 약 10%만이 재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즉 의학 생물학 분야에서도 동일한 위기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NHST가 잘못 사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건데 그럼 학계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고 먼저 동등성 검정인데요. 우리가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P값이 0.13이 나왔다고 했을 때 원래 NHST라면 그냥 연가설을 기각할 충분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없던가 아니면 효과가 있는데 표본이 적거나 변동이 커서 이를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가 0.05보다 크다를 가지고는 없다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동등성 검정이 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핵심은 이 정도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범위 델타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는 반응 시간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0ms 이하면 의미 없다고 하기도 하고요. 얘가 풀네임이 투 원사이드 테스트인데 효과가 마이너스 델타보다 크거나 플러스 델타보다 작은지를 검정을 합니다. 둘 다 맞으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원래는 이게 효과 크기 D를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이것만 보는 것도 효과 크기도 데이터에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뢰 구간도 이 사이에 들어오면 아, 실제로 차이가 의미 있는 수준보다 작았구나 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p-value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0.05보다 그냥 엄격하게 기준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잡아버리면 표본이 7, 80% 이상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절충안이 나와 있거든요.
새롭게 발견된 주장에는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그대로 쓰고 만약에 사전 등록되어 있는 확인적 분석에는 0.05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기타 빈도주의적 보안에는 이런 게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효과 크기랑 신뢰 구간을 함께 보고하거나 신뢰 구간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다중 비교 보고 방법들 본페론이랑 네, 뭐 저렇게 이름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동등성 검정은 없다를 증명하는 거고 p-밸류를 강화하는 건 거짓 양성을 줄이는 방법이고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 그리고 보정 방법은 해석력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여기까지는 원래 빈도주의적 방법 내에서 네, 찾아본 해결책들이고 다음으로는 심리학에서 베이지안 통계가 도입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베이지안 통계랑 빈도주의 통계가 확률을 해석하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죠. 그 점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심리학 연구에서 베이지안 접근이 활발해진 시기가 2010년대 중반 이후인데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재현성 위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컴퓨팅이 발전을 하면서 MCMC 같은 계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을 심리학자들도 공부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기쯤이 그때쯤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베이지안 통계의 장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럼 첫 번째는 유의하지 않음과 효과 없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도주의에서 P가 0.07이면 결론이 영가설을 기각할 충분한 그 증거가 없다는 뜻이었고 아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TOST 테스트를 말씀드렸죠. 근데 베이지안 접근에서는 데이터가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베이즈 팩터, 즉 비율로 직접 계산을 하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거 있죠? 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영가설이 대립가설보다 약 3배 더 지지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즉 효과가 없다라고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 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값이 클수록 대립가설을 지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를 반대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네. 다음은 모델 비교랑 소표본 연구에 유리하다. 아, NHST가 효과가 있는가 혹은 없는가라는 하나의 가설상만 검증하지만 베이지안 접근은 여러 개의 대안 모델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이론들이 종종 어떠한 단일 효과보다 모델을 비교해야 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시를 들어보면 작업기억 이론에서 고정 용량 모델과 가변 정밀도 모델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을 때 NHST에서 계산하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각각의 모델의 적합도만 따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어느 모델이 더 좋은지 비율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지 팩터를 통해서는 데이터가 한 모델을 다른 모델보다 몇 배 가까이 더 지지하는지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 팩터가 요즘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표본 연구에서도 사전 정보를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 임상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달 심리,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험 설계상 표본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연구들을 분석을 할 때 베이지안 분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학 연구 사례 4가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음, 거의 앞에서 설명한 거라 이 예시도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조금 그래도 통계적 검정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지금은
심리학에서 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연구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절차적인 접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 사이언스랑 사전 등록인데, 네, 먼저 오픈 사이언스입니다. 얘는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분석 코드, 실험 재료, 매뉴얼, 설문 문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걸 말합니다. 목적은 당연히 투명성이고 내가 발표한 결과가 정말 데이터에서 나오는지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지를 보장하는 겁니다. 네, 얘도 지금 오픈 사이언스 프레임워크 같은 OSF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그곳에서 데이터 파일, 코드, 설문지, 실험 자극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pre-registration 사전 등록인데 얘도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연구 계획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왜 할까요, 이거를?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분석 과정에서 임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연구를 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고 분석 방식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게 탐색적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마치 원래 가설 검증 결과처럼 보고하는 피해킹이 됩니다. 근데 사전 등록은 이러한 문제를 막아주겠죠? 이 두 제도의 장점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피해킹을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킹이라는 걸 방지를 해주는데 이게 뭐냐면 결과를 보고 나서 가설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사전 등록된 문서가 있으면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으시겠죠. 그리고 재현성 및 독립이 검증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플레이기랑 프라이드라는 사람이 사전 등록된 심리학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를 비교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전 등록된 연구는 유의미한 결과 비율이 낮았습니다. 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여지가 줄어들었음을 시사하겠죠. 그러나 보고된 효과 크기의 안정성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정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근데 제가 좀 오늘 준비를 하면서 통계랑 심리의 교차점을 좀 개연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발표가 너무 쉬워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 심리 분야에서는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논문, 논문 제목이 좀 긴데 별거 없고요. 그리고 인지심리학 논문입니다. 네, 2014년에 저널에 등재된 논문이고 저자 두 분 이렇게 계시고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호기심이 기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뇌 데이터를 가장 많이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호기심이 외재적 동기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이게 왜 궁금하냐? 호기심은 내재적 동기죠. 그러니까 외재적 동기, 무슨 보상을 받았을 때 생기는 동기랑 그때 발생하는 뇌 영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나를 알아보려고 한 거고 호기심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신경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호기심 상태가 부수적 정보의 학습도 향상시키는지 궁금해서 이게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연구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무슨 뜻인지 이해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먼저 퀴즈 문항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는 샘 삼촌이 처음으로 수염을 가졌을 때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냐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지 그리고 얼만큼 궁금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가 하겠죠? 내가 그러면 거기서 답을 모르는 질문들만 이 연구자들이 빼와요. 그래서 실제 학습에 넣는 겁니다. 실제 학습에 이제 넣으면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궁금한지, 얼마나 잘 아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기다려요. 그러면 난 그 답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 있는 상태겠죠? 그 14초 동안 저렇게 그냥 아무 아저씨의 사진이나 보여줍니다. 부수적인 정보를 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답을 저렇게 오른쪽에 네, 뭐라고 써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얼굴이랑 퀴즈 정답에 대해서 기억 과제를 수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베이지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고 전부 다 빈도주의적인 분석을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첫 번째는 호기심을 조절하는 내 영역이 어디인가가 궁금했고, 어, 여기 두 개랑 해마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해마에서는 별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결과에도 지금 배제가 되어 있고, 보시면 호기심 점수가 X축이거든요. 호기심 점수가 높을수록 이 뇌에서의 활동들이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답이 제시됐을 때, 호기심이 충족이 됐을 때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해요. 결국엔 내가 궁금한 상태에서만 저 뇌 영역들이 활성화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는 호기심이 어떻게 그래서 흥미로운 정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A를 보면은 결국에는 고호기심 문항의 정답이 더 잘 기억이 되더라. 사실상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 같죠? 근데 C를 봤을 때는 이 연구자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어떤 뇌 영역에서 그걸 하냐가 궁금했고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제가 어떠한 뇌 영역이 그랬다라고 설명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가설이고요. 그 아까 얼굴 자극 다들 기억하시죠? 중간에 잠깐 나왔던 거. 그러면은 그 얼굴 자극은 사실 나한테 중요한 자극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호기심이 높은 상태에서 그 얼굴 자극마저 잘 기억을 했냐를 봤을 때 실제로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네. 부수적인 정보의 기억도 향상시켰고 사실은 이게 이 논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연구자들은 평가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아래도 음, 고호기심 조건에서만 얘네 이 SMBT랑 해마에서 활동이 행동 기억 향상과 강한 연관성을 띄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높은 게 그냥 결국 중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호기심 이런 효과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까가 궁금해서 그 간격 사이에 하루를 뒀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를 둬도 결국에는 결과 똑같았다. 호기심 높을 때 정답 잘 기억되었고 얼굴도 잘 기억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논문을 가져온 게 살짝 생뚱맞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학회의 유일한 심리학과잖아요. 그래서 저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더 재밌는 논문들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할 이름 저기 잘못 나와 있고요. 조혜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꾼다는 걸 깜빡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승민 언니가 심리학과여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베이즈 통계학을 경제랑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포트폴리오 최적화 아시는 분 있나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났네. 아무도 모르실 줄 알고 이제 틀려도 모르실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좀 큰일이 났네요. 네. 그럼 일단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제 mean variance optimization이라는 것을 소개를 드리고, 여기에 베이지안까지 얹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그 수학과 금융사회 강의안을 좀 참고를 했고요. 네. 혹시 주식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 명밖, 네.
제법 있으시네요. 혹시 몇 개씩 투자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개요. 그쵸? 네. 오늘은 그 분산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포트폴리오란 자산의 결합 또는 자산의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도 사고 카카오도 사고 막 이것저것 살 수가 있겠죠? 그걸 다 모아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제 하나에 들고 가다가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다 깨져 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을 샀는데 이제 좀 마음이 아프게 되면은 전 재산을 좀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눠서 투자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뭐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수식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에 오늘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X라는 사람은 이제 0.2의 확률로 10만 원이 되고 0.8의 확률로 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Y라는 사람은 반반의 확률로 2만 9천 원이거나 2만 7천 원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동빈 씨,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이게 네, 그러실 수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약간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험의 정도 혹은 불확실성도의 정도를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통계량 중에서 리스크를 나타낼 수 있는 거 하면 당연히 분산이겠죠. 네. 그래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X와 Y의 예상 주가를 분산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간단하니까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분산이 확실히 X 쪽이 크죠. 네, 그래서 혹시 동빈이는 좀 용감한 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X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하이 리스크를 걸지만 하이 리턴을 기대를 하고 거시는 분들일 거고요. Y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두려워서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수익률 리스크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그러니까 각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합쳐서 볼 건데요. 자산 A의 수익률을 RA라고 두고 자산 B의 수익률을 RB라고 둔 다음에 이제 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머,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X와 Y 같은 경우에는 자산 A와 B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 합을 1로서 둬서 비율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주게 되면 이제 R 대신해서 이렇게 쪼갠 걸로 써주실 수가 있겠고요.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하겠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된 식을 보시면 자산 각각의 수익률 RA, RB 그리고 각각 자산에 대한 그런 네, 표준 편차도 들어가 있고요. 상관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자산 간의 상호작용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최적화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학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가 사실 저는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주어진 제약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서 목적 함수를 최소 혹은 최대로 만드는 그런 독립 변수를 구하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상황에서 최대한 좋은 아웃풋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fxy가 최소가 될 수 있는 xy를 구해줍니다. 단 이제 조건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gxy가 0이라는 조건을 준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M에서 출발을 해서 C까지 가는 거리를 볼 겁니다. 근데 일직선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요 시냇가를 한번 찍고 가야 돼요. 뭐 요렇게 찍고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를 찍고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서 시내가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약 조건으로 걸어뒀던 gx, y는 0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가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볼 건데 이 위에 있다는 뜻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서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fx가 요 두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을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쓰이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타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원 위에서 정해진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찾기 때문에 이제 이 타원의 크기를 점점 키워가면서 처음으로 시냇가랑 딱 접할 때, 그러니까 가장 반지름이 작은데 만나는 경우를 찾아줘야 되니까 접하는 경우를 선택을 해주겠죠. 이 아이디어를 따와서 이제 우리가 두 곡선이 이제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접점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요 곡선과 요 곡선의 접선 벡터가 서로 완전히 같은 방향을 보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요런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수배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붙은 이 람다라고 하는 상수가 양수가 되면 같은 방향일 거고요. 음수가 되면 정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앞에 있는 요 편미분을 조금 이렇게 잘 찢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막 시냇가도 가져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라그랑주 정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점 x, y에서 제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 함수 f에서 빼기 라그랑주 상수에다가 네, 제약 조건을 곱한 것을 이제 편미분한 게 0벡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는 라그랑지 승수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라그랑지 정리이고요. 이제 라그랑지 승수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풀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는 라그랑지안을 도입을 해서 좀 간단하게 나타내서 푸는 것뿐입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서도 약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네.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목표 수익률이 있을 때 수익률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위험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자산을 볼 건데 아까는 두 가지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세 가지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R1, R2, R3라고 할 때 이들의 기대값과 이들 사이의 공분산이 아래와 같은 표 데이터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세 자산의 투자 비중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자 비중 세개를 더해서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G, X, Y, Z 같은 제약 조건이 될 거고요. 이때 우리는 수익률, 얘가 이제 목표하는 함수가 되겠죠. 목표 함수가 오, 죄송해요. 반대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얘는 다른 거고요. 요 수익률이 이제 정해져 있는 값이 될 거고 A라고 문제에서 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싶으니까 얘가 목적 함수이겠죠.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A라고 줬으니까 R의 기대값 빼기 A는 0이라고 둘 수가 있겠고요. 이 친구를 제약 조건으로 쓰고 위에 있는 걸 목적 함수로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건 계산 복잡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는 실제 값을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을 끌어오고 우리 이번에는 수익률의 기대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총 수익률이 0.07이 되고 싶다라고 설정을 한 후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이제 그 제약 조건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풀 때 필요한 대입하면 좋은 식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 승수법을 사용해서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mean variance optimization인데요.
이제 사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값들을 안다고 가정하고 푸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분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외의 요소를 더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인데요. 이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자산 다양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산 다양화를 통해서 자산 간 상관관계를 줄여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죠? 하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최대한 많은 자산에다가 이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은 상관관계를 이제 줄임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이론에서 이제 가정이 있다면 일단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합리적 투자자인데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제 투자자는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위험성이 적은, 즉 리스크가 적은 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분산 기준인데, 이제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대값은 평균으로 추정으로 하고 위험은 분산으로 측정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건 이제 지배 원리인데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같은 수익률인 경우에는 위험이 적은 자산을 선택을 하고, 반대로 위험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네를 만족시키는 자산을 효율적 자산이라고 부르기로 앞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자산은 효율적 자산이고, 이 효율적 자산은 아까 동빈이가 X를 골랐던 것처럼 이제 개인의 위험 회피도에 따라서 선호하는 자산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효율적 자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가능하고, 이 중에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위험 회피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경제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효용은 이제 어떤 물건이나 뭐 그런 걸 샀을 때 돈을 투자를 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행복을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족감을 수치화한다면 어떻게 나타날까를 고려해서 나타낸 것이고, 이 그래프도 보시면 이제 가로축에는 부의 수준이 있고 세로축에는 효용, 즉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실 제일 배고플 때 첫 입을 먹으면 엄청 맛이 있는데 나중에 배불러지면은 밥 먹을 때 그냥 뭐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돈이 조금만 생겨도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겠죠.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돈을 같은 돈을 더 모아도 크게 감흥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고, 이제 아까 동빈이 같은 친구들은 요 정도로 나는 만족이 안 된다. 이 정도는 돼야 이제 기뻐진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전부 고려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위험 회피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험 회피형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효용 함수에 대해서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 선호형 같은 경우에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게 줄여서 MTP라고 부르는데, 이 MPT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익혀야 될 수식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끼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기대값으로 ER로 나타내도록 하겠고요.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즉 분산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있는 이제 상관계수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적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할수록 당연히 분산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편입 종목의 수가 많을수록 이제 자산의 가중치가 조금 이제 제곱이 되기 때문에 확연히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제가 아까 최적화를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뭘 고려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총 네 가지 관점에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위험 최소화입니다.
이제 위험 최소화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 뮤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를 넘기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리스크를 여기에 안에 있는 식처럼 표현을 했고요. 좀 간단하게 이 변수들을 짚고 넘어가자면 W는 자산별로 투자 비중, 그리고 이 시그마는 공분상한 행렬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뮤는 수익률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와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 비중을 전부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점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요거 계산도 사실 똑같아요. 라그랑주 승수법을 쓰면 되는데 너무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Efficient Frontier라고 해서 효율적 경계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가 지금 바로 효율적 경계인데, 이 RG라고 하는 값은 평균 수익률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값들이 우리가 위에 앞에서 약속을 했었던 효율적 자산이 된다고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밑에 부분은 상식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게, 이제 자산을 덜 투자해가지고 리턴이 적어지는데 오히려 분산은 커지고 있죠. 절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은 말고 이쪽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수익 최대화입니다. 수익 최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목표 분산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분산을 고정시켰으면 이제 뭘 최대화를 할까요? 당연히 수익을 최대화를 하는 과정이겠죠. 요 식에서는 이제 요게 수익으로 나타나 있는데 요 친구를 최대화시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변수들은 앞에서 썼던 것과 동일합니다. W는 자산 비중, U는 수익률, 그리고 요 시그마는 이제 타겟의 분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샤프 최대화라는 것인데요. 이 샤프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조금 봐야 돼요. 우리가 설정해주는 값인데, 이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값은 영어로 써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분산이랑 그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단위만큼의, 그러니까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를 할 때 얼마만큼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단위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면요. 요게 이제 그 샤프 레이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최대화시키고 싶은 값이 됩니다. 근데 식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벡터의 꼴로 바꿔놓은 상태가 요거인데요. 여기에 RF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어요. 이 RF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국채처럼 이제 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는 없지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없는 이익과 리스크가 있는 이익을 함께 잘 적재적소로 섞어서 최대화를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샤프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무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일단 위험 자산만으로 최대화를 시키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항을 보시면 수익률에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빼줬죠. 요걸 우리는 초과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과 수익률은 그냥 쉽게 말해서 위험에서 무위험을 뺐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감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과 감수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뺐다는 뜻은 이제 위험을 감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얼마만큼이냐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 수익률은 무위험 대비 얼마만큼 더 벌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제 최대화를 시켜서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위험을 좀 회피할 수도 있고 위험을 좀 즐기는 분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여기 위험 자산을 구한 값에다가 무위험 자산의 비율을 조정해서 더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위험 자산을 조금 더 늘려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 위험을 싫어하시고 기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위험 자산의 비율을 늘리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모두 잘 적절하게
섞어서 만들어낸 포트폴리오가 여기 있는 탄젠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탄젠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봤었던 그 효율적 경계 있었죠. 이렇게 효율적 경계가 있을 것이고 이쪽에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RF가 있다고 할 때 요 점에서 요 곡선까지 접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요 접하는 네, 점이 이제 탄젠시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이 사실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요. 이제 마코이츠의 MVO입니다. MVO는 똑같아요. Mean Variance Optimization이고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이익뿐만 아니라 그걸 샀을 때의 만족감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했었던 그 효용, 즉 만족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효용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위험 회피 성향 곱하기 포트폴리오의 예상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도 내가 좀 겁이 많아서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어서 요 값이 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조금 위험한 자산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요 값도 커져요. 그러면 아무리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생각보다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당첨이 되면 10%로 1조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낙첨이 되면 90%로 이제 1,000억 원의 빚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순수 기대값만 구해보면 이제 위에서는 플러스 1,000억이고 밑에서는 마이너스 900억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이익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예상 변동성과 위험 회피 성향을 모두 고려해서 나온 것이 이 마코이츠의 MVO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정했던 개수들을 넣어주고요. 비중 더해서 1 되는다는 거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사용했었던 라그랑즈 승수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귀찮으니까 넘어갈까요? 네, 약간 편미분 잘 해가지고 하면은 구할 수가 있다. 다 똑같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라그랑주 이 승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이제 이게 고전 MVO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고전 MVO인데 이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베이지안이 나오겠죠. 네, 한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수익률 및 변동성, 상관계수의 정확도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좌우된다.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모델 자체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으로 가중치가 달라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이 미반영되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게 오를지 어떤 게 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정값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너무 과하게 신뢰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검증을 해본 결과 아까 쓴 그 방법보다 그냥 단순하게 동일하게 가중치 그냥 3개에 넣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에 넣은 게 더 좋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점이 꽤 있다는 얘기겠죠. 저희는 그 중에서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MVO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좀 처음에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도 배워보고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도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베이지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까 했었던 거 있죠? 기대 수익률에서 2분의 1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에다가 그 사람의 위험 회피도를 빼는 것까지 다 똑같은데 얘를 최대화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넣어주는 값이 아까처럼 상수로 딱 넣어주는 게 아니라 베이지안에서 늘 하듯이 분포로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결정짓지 않고 만약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를 해주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과거 수익률이고요. 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익률과 공분산의 변동성을 모두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분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나 분석가가 과거의 경험, 경제 이론, 시장 균형 등을 근거로 데이터를 보기 이전에 이제 본인의 인사이트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5% 근처일 것 같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요 뮤라고 하는 값을 그냥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하고 요 뮤제로를 그냥 5로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혹은 이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요건 아까 공분산이었어요. 역사적 상관 구조를 따른다고 믿는다. 사실 저도 이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역위 쇼츠라는 이 분포가 있어요. 이제 이 분포 제가 밑에 설명을 써놨는데 다변량 정규 분포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켤레 사전 분포가 이제 역사적 상관 구조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소개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따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분포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가 이걸로 추정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전 MVO와 베이지안 MVO를 비교한 논문이 있었어요. 네, 여기 제목을 적어뒀고요. 이걸 참고해서 이제 연구 결과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험 회피도와 이제 그 자산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률이 변화를 하는지 볼 거고 밑에서는 이제 베이지안 MVO가 왜 더 효과적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그래프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회피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안전한 곳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확실히 기울기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왜냐하면 가로축은 이제 분산이고 세로축이 리스크인데 상대적으로 뭐 안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보다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걸 선호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 사이즈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서도 보시면 K가 5였다가 10이었다가 25였다가 40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제 상관계수도 줄어들고 그럼 분산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서는요. 이제 이 회색 선이 트레디셔널 MBO로 샘플링을 한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베이지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숫자가 더 낮고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자산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것으로 따지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런 트레디셔널 MBO에 문제가 있고 그걸 잘 수정해서 베이지안이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지안의 장점 중에 하나죠.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신뢰 구간을 이제 하나의 값이 아니라 구간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불확실성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현업에서 쓰인다는 그런 모델을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이제 어렵게 가는 건 아니고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블랙 리터만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피셔 블랙과 로버트 리터만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 블랙이라는 블랙 숄츠 방정식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이제 금융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만드신 베이지안 통계 기반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계속해서 값을 다시 약간 새로 고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MVU가 입력 변수로부터 받은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으로부터의 정보와 예상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의 그런 인사이트를 함께 넣어서 이제 값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가 장기 균형을 이룬다고 먼저 가정을 해서 기대 수익을 기본값으로 처음에 초기에 설정을 하고요. 그 후에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의견에 대한 확신도도 이제 새로운 상수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합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기대 수익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지막에는 똑같은 MVO를 거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수익률과 공분산 추정치를 MVO에 넣어서 거기서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값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최적화 방법과 이제 베이지안까지 결합한 것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논문이나 자료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